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해서 실행되는 순서는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기본 흐름이에요. 프로그램의 기본 흐름. 근데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실행하는 것만으로 프로그램 짜! 그러면 너무 귀찮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흐름, 한 줄 한 줄씩 실행하는 것 말고 다르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거를 제어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제어의 이동이 되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어요. 아무데나 막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고우투라는 걸 써서 고우투 저기 하면 저기로 가버리고 막 함수의 중간으로 가버리고 되게 무계획적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디버깅하기도 어렵고 프로그램이 아무런 논리적인 구조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한 끝에 고우투가 없더라도 프로그램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우투를 최신 언어들은 아예 집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C는 만들었을 때부터 고우투를 갖고 있고요. C++는 C의 연장이니까 C++도 고우투가 있어 없어? 고우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경시대 같은 데 보면 일부러 고우투를 쓰기도 하긴 해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할 때 응용을 개발할 때에는 고우투를 쓰는 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 고우투는 제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차적인 실행만 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제어에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조건문들이 있고 조건문들은 내려가다가 실행할 수 있고 실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반복문이 있습니다. 반복문은 요 일련의 문장들을 원하는 만큼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좀 제어가 된 분기 명령들이 있습니다. break, continue, return 또는 함수 호출 이런 것들이 제어를 이동시키게 해줍니다. 오늘은 조건문하고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조건문은 자바에는 두 종류가 있고요. if와 switch. 반복문은 while, do while, for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C나 C++에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건문에서는 기본이 되는 게 if문이에요. 그러니까 if문만 가지고 모든 거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복문에서는 while이 기본이에요. while 가지고 다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while 말고 do while이나 for를 쓰는 거죠. 조건문도 마찬가지예요. if문을 다 작성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스위치문을 작성을 하면 더 간결하고 가독성 높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은 if 조건식 문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얘를 하고 참이 아니면 얘를 안 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조건식은 지금까지 늘 설명드렸지 C와 C++가 차이점이 뭐예요? C의 C++은 저 조건식의 평가 결과가 무슨 타입? C의 C++. C부터 존재했으니까 뭐예요? int예요. 왜냐하면 C에는 불 타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C에서는 요 조건식의 평가 결과가 int였다. 근데 이제 자바는 이 기존에 호환될 게 필요 없으니까 만들 때부터 불리언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C와 C++에선 이거는 에러가 안 나는데 왜? 정수니까. 정수가 0이면 거짓이고 0 이외의 수면 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오류예요. 오류. 요것도 오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가독성 있게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작성하더라도 컴파일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렇게 작성되어 있을 때 이 else를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얘랑도 연결시킬 수도 있고 얘랑도 연결시킬 수 있는데 어떤 거랑 연결시켜요? else는 항상 가장 가까운 if랑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얘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가독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된다. 하지만 컴파일러는 else를 뭐랑 연관시킨다? 가장 가까운 if랑 연관시킨다. 그리고 if, else 할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문장들, 이런 경우는 많아요. 조건에 따라서 x값을 뭐, 거짓이나 x값을 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 C 만들 때 사망연산자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사망연산자는 이제 이런 모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작성하는데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조건에 따라서 하는 일이 비슷하죠.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드가 60보다 크면 요게 이제 인자로 전달될 거고 60 아래면은 페이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연산자를 쓸 수 있을 때는 뭐 저걸 바꾼다고 해서 간결성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망연산 써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사망연산자 안에다가 또 사망연산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0보다 크면 양수, 작은 경우에 또다시 비교해서 0보다 작은 음수 아니면 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연산자 안에다가 또 사망연산 넣어가지고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잘 눈에 안 들어오긴 해요. 그래도 간결은 하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도 취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if, else, if, else 이렇게 해서 다중 선택을 또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이런 형태 if, else, if, else가 다중 선택 if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하나 이렇게 작성하나 결과는 차이 있어 없어? 차이는 없어요. 근데 효율성을 따지면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어? 앞에 게 효율성이 있죠. 얘는 항상 몇 번 비교해? 무조건 3번 비교해요. 얘는 어떨 땐 한 번, 어떨 땐 2번. 달라요.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경우인 경우에는 얘보다는 이렇게 작성하는 게 편하다.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또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 거꾸로 작성할 수도 있어요. 차이는 없죠, 결과는.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여러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러면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A 학점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성일 거고 F 학점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효율성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미리 예측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예측된 데이터가 늘 그렇게 들어온다는 보장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이런 어떤 데이터의 특성까지 고려해서 프로그램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냥 직관적으로 보통 A, B, C 따지면 A부터 따지는 게 뭐 여러분 F부터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생각대로 짜는 것이 가독성이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자바는 크게 원시 타입, 참조 타입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값 타입, 참조 타입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자바에는 값 타입으로는 원시 타입들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참조 타입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값 타입들은 비교 연산자 6개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값 타입들은. 그런데 참조 타입은 비교 연산자 6개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조 타입은 늘 요 연산자를 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뭘 비교하는 거야? 두 개의 참조 변수가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냐를 비교하는 거예요. 같은 객체를 가리키냐 안 가리키냐를 비교하는 겁니다. 요 두 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박스 1이 이렇게 새 생성자죠. 그럼 이렇게 되면 박스 1하고 R을 요걸로 비교하면은 둘 다 같은 걸 가리키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렇죠? 박스 1하고 박스 2는 다른 객체를 가리키니까 주소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 false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객체들을 비교할 때 요거를 안 써요. 요거를 안 쓰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 안에 있는 데이터와 요 안에 있는 데이터가 상태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 경우에는 얘를 안 써. 얘를 안 쓰고 뭘 쓰냐면은 equals라는 함수를 써요. 이 equals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을까요?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데 정의되어 있어요. 오브젝트는 어떤 애예요? 상속 계층의 맨 꼭대기에 있는 애예요. 그러면 equals가 없는 애는 없어요. 안 가진 애는 없어요. 자바에서 객체들은. 그런데 내가 equals를 올바르게 재정의 안 하면 올바르게 동작 안 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클래스를 만들면 항상 재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equals예요. 그래서 equals는 요 상태와 요 상태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요거 말고 크거나 작거나를 비교할 때가 또 필요하죠. 객체들 간에. 그 경우에는 뭘 쓰냐면은 compare to라는 걸 씁니다. compare to라는 거. 근데 이 compare to는 equals에 있는 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인터페이스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고 싶다. 대소를. 너 크니 작으니 이거를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돼. comparable 인터페이스 구현해서 compare to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알아두세요. 자바에서는 객체를 비교할 때 항상 equals와 compare to라는 메소드를 쓴다. equals는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재정의해 주셔야 돼요. compare to는 뭐 어디에 있는 거야? 인터페이스에 있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해가지고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equals는 모든 상태를 갖고 다 비교를 해야 돼요. 얘가 상태가 4개 멤버를 갖고 있어. 그럼 4개 멤버를 다 비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논리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비교하는 게 원칙이에요. equals는. 근데 compare to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compare to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 하나만 또는 2개만 몇 개만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학생이면 학생 이름 갖고 비교할 수 있고 학번 갖고 비교할 수 있고 그겁니다. 그래서 compare to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비교하는 방법이 결정되는데 모든 멤버를 가지고 비교를 하지 않는다. equals는 모든 멤버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는 참조 변수는 또 null이랑 늘 비교해 볼 수는 있어요. null이랑. 그래서 얘가 유효한 걸 가리키냐 안 가리키냐.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도 그런 경우 많은데 이제 취소를 누르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스트링을 주는데 내가 취소를 눌렀다. 취소를 누르면은 얘가 리턴하는 값이 뭘 리턴하냐면 null 리턴. 그럼 내가 인풋이 null이면 사용자가 뭘 눌렀다? null을 눌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 예외할 때 설명드렸듯이 함수가 null을 반환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null을 반환하지 않고도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라이브러리에서도 문제가 되는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null을 반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null이라는 거 말고 옵셔널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null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참조 변수는 똑같은 종류의 다른 참조 변수와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땡땡 이퀄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null 값이랑도 비교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걸로는 안 돼. 예. 이거는 오직 뭐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원시 타입들만 이거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교를 원하면 객체에는 compare to를 구현해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if문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짜면, 요거는 이제, 거짓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참일 땐 뭘 하는데 거짓이면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런 경우에 뭔가 미스한 경우가 생겨서 프로그램이 오동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식에서 if와 else가 따로 있지 않고 if만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else가 실제 진짜 필요 없어서 안 한 건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빼먹은 건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거짓인 경우를 먼저 작성해라. 뭐 이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 때는. 그리고 조건이 복잡하면 이걸 다 나눠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쓸 때, 나는 C1과 C2일 때만 뭔가 하려고 한다. 그럼 그거 아닐 때는 뭐 할 거야? 진짜 안 해도 돼? 이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따져줘야 되는 어떤 다른 상황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C1이 참이고 C2도 참인 경우인데 이제 C1은 참이 아니고 C2는 참인 경우, C1은 참이고 C2는 거짓인 경우, 둘 다 거짓인 경우. 그럼 그런 경우가 뭐냐를 잘 생각해보고 진짜 필요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추가적인 조건들을 따져줘야 되는데 안 따져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고요. 또 하나 이제 if문 쓸 때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조건식 자체를 잘못 작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건식 자체를. 근데 조건식 자체를 잘못 작성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쓰는 경우는 없어. 그럼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런 경우는 없는데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는 경우 있고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는 경우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보면 프랑스 국기는 전체 면을 3등분해서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위스라고 하는 폭이 주어졌을 때 얘를 그려라. 그러면 조건식을 어떻게 줄 건가? 조건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조건식을 세울 때 가장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값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그걸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돼요. 그러면 위스를 얼마나 놓고 따져보면 좋을까요? 100을 놓고 따져보면 좋을까? 귀찮지. 3으로 안 나눠 떨어지잖아. 그러면 쉬운 건 뭐야? 3으로 잘 떨어지는 수. 그걸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3도 너무 작다. 30. 이 정도면 좋겠죠. 30을 따져봐. 30 따져보면 전체가 0부터니까 0에서 29가 될 테고 0부터 9가 하나가 될 거고 10에 19, 20에 29가 3등분 한 값이죠. 그러면 내가 위스 나누기 3 하면 얼마 돼? 위스 나누기 3 하면 10이 되죠.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x가 이렇게 하면 if 이렇게 하면 요 첫 번째 식은 요 x가 언제일 때 돌아가는 거야? 0에서 9일 때. 맞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기 쉬운 거. 괜히 100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100 하면 아예 3등분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31이 됐다. 32가 됐다. 그러면은 어쨌든 똑같이 하면은 개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하얀색을 조금 더 그려놓을까? 파란색을 좀 더 그려놓을까? 그거는 누구 판단이야? 여러분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다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해서 요 식들을 세우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을 세울 때 이제
논리 복잡하면 이게 복잡하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면 이제 그 조건 뭐야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게 될 텐데 논리 연산자는 and, not, 또 or 세 종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두 개는 무슨 평가를 한다? short circuit evaluation 또는 lazy evaluation을 해요. 즉 왼쪽 요거의 왼쪽에 있는 식부터 먼저 평가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식을 평가했더니 결과가 뻔해. 그러면 오른쪽 걸 해, 안 해? 오른쪽 걸 안 하는 경우예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풋이 널인 경우에는 이걸 안 하겠죠. false가 되니까. n doesn't equal 0. n이 0이 아니면 얘를 할 거예요. n이 0이면 여기가 false니까 0 나누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지연 평가를 많이 활용합니다. 보통 그 BT 연산할 때 얘를 많이 쓰는데 얘를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요 두 개짜리 대신에 하나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 넣으면 차이가 뭐가 나냐면 자바에서는 얘는 뭘 안 해? 레이즈 이밸류에이션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짜리 넣으면은 n이 0인 경우에도 뒤에 거를 평가를 해요.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자바에서는 두 개짜리 대신에 하나짜리 쓸 수도 있는데 이 하나짜리는 레이즈 이밸류에이션을 안 한다. 근데 레이즈 이밸류에이션 안 하는 거 원할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정확히 지금 예제는 생각 안 나지만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바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 연산자는 결합 법칙하고 분배 법칙이 성립해요. 이거는 뭐 중학교 때 배웠나? 언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A, N 이렇게 하면 똑같고 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드모어란의 법칙. 근데 이것들이 식을 단순화할 때는 되게 많이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써요. 내가 세우려고 했더니 이렇게 세워요. 이거예요. n이 0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면은 이거잖아요. 여기잖아요. 0, 10.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야. 그럼 not이면 되죠. not. 그럼 이렇게 쓰면 약간 촌스러워서 나 잘 못하는구나 뭐 이런 창피할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경우에는 드모란 법칙을 적용시키면 돼요. 드모란 법칙 하면은 앞에 not이 붙으면 and가 or로 바뀌고 얘는 반대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똑하신 분들은. 근데 이 처음부터 이게 생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뭘 활용해 주면 좋아요? 드모란 법칙 활용해 주면 좋다. 얘랑 얘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n이 0보다 작거나 또는 n이 10보다 작거나. 그럼 이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세울 때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요거예요. 논리합, 논리곱은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분배법칙 성립한다는 것 잘 알아두시고 요거. 근데 얘를 일종으로 그러니까 코딩할 때 이렇게 코딩하는 것보다 이렇게 코딩하는 게 어때? 간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이거 한번 해봅시다. 서버가 크래시하는 조건. 서버가 과열되었고 낸 농박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서버가 과열됐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서버가 죽습니다. 또 서버가 과열되었는데 시스템 쿨러가 동작하지 않아.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is on이에요. 안 죽는 경우예요. 그럼 저거의 반대죠. 그럼 식을 어떻게 이거 식을 세워봐요. 식을 세우는데 우선 서버가 크래시하는 조건을 써봅시다. 얘 조건이 요거죠. 얘 또는 얘죠. 오하죠. 그러면 overheated
and room conditioner가 is on이 반대. 적당하지 않는 경우 overheated not cooler is 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이 전체에 뭐예요? not이죠. 그런데 그 not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식을 간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식을 간단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잘 안 돼. 그래서 처음부터 복잡하게 만들어서 점점 간결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확실하다. 얘 확실하죠. 그렇죠? 조건이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아까 그게 무슨 법칙이야? 분배 법칙. 분배 법칙에 역을 하게 되면 오버히트를 빼낼 수 있어요. 그렇죠? 오버히트드 and 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뭘 하니? 여기서도 not을 뺐네. 뭐 not 뺄 수 있죠. not을 빼면 이건 드모로의 법칙이죠. not을 빼면 and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식을 더 간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전체 부정이니까 부정은 요거고요. 이 전체를 부정하는 거고요. 그럼 또 뭘 할 수 있어요? 드모로의 법칙을 또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not overheated 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하고 이 식을 세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잘? 힘들다 이거. 쉽지 않다 이거. 똑똑한 사람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근데 이 순서대로 쭉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학기 전에 이 문제를 냈는데 잘 못하더라고. 간결화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 순서대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결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을 아주 복잡한 식을 세운다 했을 때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분배 법칙, 드모로의 법칙. 그걸 잘 알아두면 식을 간결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식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복잡한 거로부터 만들어 놓고 틀리지 않은 어떤 복잡한 조건식을 만들어 놓고 예로부터 점진적으로 각각 그 룰들을 적용해서 간소화하면 좋은 간결한 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맨 마지막 걸 읽어보면 과열이 안 돼 있으면은 안 죽어. 오케이. 또는 과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는 룸 컨디셔너가 와 쿨러가 둘 다 켜져 있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꺼져 있고 오버히트 되면 죽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잘 안 익혀요. 얘는 좀 익힐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얘의 낫과 얘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식에서 가급적이면 부동소수는 비교하지 마라. 내가 원했던 결과하고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2의 제곱은 2가 돼야 되고 2 빼기 2는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안 나옵니다. 이거 0이 안 나온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동소수는 비교하지 마라. 정확하게 비교를 원하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두 개의 차가 0.0001 보다 작으면 같은 걸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왜 이래? 부동소수는 늘 무슨 문제가 있어요? 반올림 오차가 있죠. 그 반의 오차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표현되는 과정에서 누적되면은 제대로 된 내가 기대했던 내가 상식으로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소수는 잘 안 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if문으로 조건문들을 다 만들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if문 대신에 스위치문을 쓰면은
더 간결하게 조건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스위치문을 쓸 수 있는데, 스위치는 요 스위치 조건식이 나오고, 요 값이 얘랑 같아지면 요게 이제 돼요. 그래서 1년의 케이스절하고 디폴트절이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뭐 이렇게. 근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요걸 케이스절 상수라고 하는데, 자바의 경우에는 정수도 올 수 있고 문자도 올 수 있고, 뭐 요거는 C랑 똑같죠, 그렇죠? 근데 달라진 게 자바는 문자열도 올 수 있습니다. 문자열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열거형도 올 수 있어요. 열거형은 뭐 C에도 됐었는데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C에서 열거형은 뭐랑 같아요? 무슨 타입이에요? 정수죠. 근데 자바에서는 열거형은 정수가 아닙니다. 정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위치문에 쓸 수 있다. 그래서 문자열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는 쓸 수 없다. 이거는 돼요. 1 빼기 1. 뭐 이렇게 쓸 사람 없겠지만 상수식은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쓸 일은 없죠. 근데 변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절에서 브레이크를 안 쓰게 되면 그 다음 케이스절이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브레이크가 없다. 그럼 얘 되고 요게 문장이 실행이 돼요. 그렇죠? 그거를 fall through 행위라 그럽니다. fall through. 그래서 케이스절은, 스위치문은 언제 가장 간결하게 잘 활용할 수 있냐 하면은 이런 경우에요. fall through를 적극 활용하는 예. 그런 예는 확실히 얘가 if문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 6, 9, 11, 30, 2는 28 이렇게. 물론 2일 때는 28 하면 안 되는데, 물론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폴트절은 선택사항이지만 항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디폴트를 안 썼을 경우에는 요즘 컴파일러들은 뭘 줘요? 워닝을 줘요. 빼먹는 경우가 있다. 그럼 내가 잘 보고 이 의도한 건지 아니면 실수를 한 건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 12부터는 이 스위치문을 한 단계 개선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케이스절에 있는 상수를 여러 개를 나열할 수 있게 해줬어요. 뭘로? 콤마로. 깜찍하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12부터는 요게 돼요. 4, 6, 9, 11. 콤마로 한 케이스절을 여러 개 안 쓰고 하나만 쓰고 상수를 여러 개 나열할 수 있다. 12부터 돼요. 그리고 12부터는 스위치 표현식을 제공합니다. 스위치 문이 아니라 스위치 익스프레션을 제공해요. 스위치 익스프레션은 결과로 뭐가 나와야 돼? 하나의 값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땡땡이 없어. 땡땡이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이렇게 돼요. 4, 6, 9, 11, 30. 그럼 여기 때 30. 28, 나머지 31이에요. 그럼 요 값이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세미콜론 있어야 돼, 이거는. 왜? 문장이에요, 요 자체가. 얘는 이 자체가 뭐, 여기에 세미콜론 안 들어가죠. 여기에 세미콜론 안 들어가. 스위치 문이에요. 얘는 이제 한 문에 스위치 표현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바 12부터는 요 두 개가 추가됐는데 확정해서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를 쓰려면은 요걸 해줘야 돼. 근데 13부터는 아마 확정돼서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제가 13을 아직 안 써봐서. 그래서 요거를 혹시 쓰고 싶으면 깜찍하니까 쓰고 싶으면 이클립스에서 프로퍼티 보면
자바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컴파일러의 첫 번째 항에 보면 여기 보면 Enable Preview Feature라고 되어 있어요. Preview. 요거를 세팅을 설정을 안 해주면 그 스위치 익스프레션이나 스위치문에 콤마로 여러 개 나열하는 게 아직은 안 돼요. 근데 요걸 Enable 하면은 돼. 그리고 아마 다음 스위치 13 버전부터는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12 만들면서 13에 들어갈 거를 미리 프리뷰 형태로 쓸 수 있게 넣어놨어요. 알겠죠?